자, 10월 5일 시작할게요. 이제 어떤 학급의 중간고사 성적을 나타낸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제이슨 단원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당연히 제이슨으로 주어졌고요. 어떤 프로그래밍의 연습 문제이건 간에 기본 베이스는 배열과 반복문의 연장선이에요. 거기에서 항상 이제 베이스가 이루어져요. 일단 뭘 하건 간에 반복문은 안 빠질 거예요. 왜냐면 반복문이 사람 헷갈리게 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 유형은 반복문을 베이스로 할 겁니다. 자,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학생 이름으로 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배열로 중간고사 점수가 기입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배열들의 길이가 모두 똑같죠. 배열이 여러 개 튀어나오면 일단 봐야 되는 건 길이가 똑같냐 다르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지 차이예요. 자, 위 데이터에서 학생별 총점과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한 명만 해볼까요? 자, 데이터 미리 준비했어요? 철수에 대해서 한 명만 해보죠. 콘솔.로그에 이그잼의 철수라고 하면은 출력이 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변수 이름 한글로 해도 돼요. 많이 헷갈리면 한글로 하세요. 띄어쓰기만 안 넣으면 돼요. 띄어쓰기 안 들어가고 숫자로만 시작 안 하면 돼요. 근데 변수 이름을 한글로 쓰면 왠지 좀 느낌이 어색해서 잘 안 써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철수라고 했을 때 요 배열이니까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봅시다. 자, 합계를 낼 때는 몇 번째 항목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첫 번째 폼은 let i는 0부터 i의 길이가 이그잼점 철수의 랭스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합계를 내기 전에는 먼저 0으로 초기화된 변수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이 썸에다가 플러스 이퀄 이그잼점 철수의 i번째라고 하면은 합계가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은 합계 점수를 과목수, 즉 배열의 길이로 나누면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은 한 명에 대해서는 합계와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풀이 방법. 이거를 4번 복사한다. 4번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만 계속 나머지로 바꿔준다. 결과는 나와요. 대신에 모 대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봐라 라고 하면은 나와요. 하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만약에 진짜 했다면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자, 코드 짤 때 내가 만약에 똑같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했다 라고 하면은 그 붙여넣기 한 번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게 코드 개선의 첫 번째예요. 똑같은 코드 혹은 비슷한 코드, 이런 식으로 코드 복사를 여기만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보통 하드 코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필드 가면 하드 코딩이라는 얘기보다 노가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노가다 코드라고 불러요, 보통 필드에서. 자, 그럼 이 코드를 복붙을 하지 않고 정교생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봅시다. 자, 일단 콘스트 키는 철수라고 이름을 변수에 담아 볼게요. 자, 제이슨의 인덱스가 이렇게 변수에 담기면 데이터 접근할 때 배열처럼 쓸 수 있다 그랬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철수 대신에 키, 이렇게 하면은 결과 동일합니다.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최소한 이거를 네버를 만들 때 요 이름을 여기에만 고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고칠 때가 한 번 줄었죠. 이게 첫 번째 개선이야. 그 다음 목표는 요거 안 해보자고요. 네버를 복붙하지 말고 얘만 처리하게끔 해보자고요. 자, for/of라고 하는 반복문은 배열용이라 그랬고, 제이슨용 반복문이 또 있었어요. for/in이었죠. for const key in exam 이라고 한 다음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console.log 한 다음에 저 키를 출력을 해보면 제이슨을 반복 돌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제이슨의 키예요. 이름들. 자, 그러면 요 이름이 이 반복문 안에서 일로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오니까 얘만 싹 걷어내고 이만큼의 코드가 이 안에서 돌게끔 하면은 알아서 각 학생별로 이 코드가 다 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 촤라라락 한 번에 되죠. 코드를 어떻게든 멀티 유징이 되게끔,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거를 저는 약간 좀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는 게을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손가락 덜 움직일 궁리를 하면은 코드가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문제 2-1이었고요. 자, 위 문제의 점수가 순서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일 경우 수학에 대한 모든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학생 점수에 대해서 반복을 돌리지 말고 얘네만 뽑아서 합계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0, 1, 2인 위치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2-2. 자, 일단 어떻게든 합계니까 토탈이라고 만들게요. 학생 전체 합계예요. 일단은 학생들에 대해서 반복을 돌리면서 요 범위 안에서 전체 합계를 내야 되니까 합계를 낼 반복문은 이그잼에 대한 반복보다 밖에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반복을 돌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학생 이름이다라는 거는 이미 알아냈잖아요. 자, 문제 1번은 잠깐 코드 잘라 놓을게요. 살짝 백업 해놓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그잼의 키라고 출력하면은 학생별 점수가 튀어나오겠죠. 이렇게요. 여기서 두 번째 것만 뽑아서 합계를 내려매요. 수학 점수만 뽑아서. 그러면 수학 점수만 뽑아봅시다. 자, 그럼 수학 점수만 나오죠. 이거 합계 내면 돼요. 자, 이렇게 뽑아낸 거를 토탈에다가 합산하겠습니다. 자, 콘솔.로그에서 토탈하면 이제 요거는 모든 학생의 수학 점수 합계예요. 그쵸? 325점이래.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도 원했어요. 그럼 평균은 학생 수로 나누면 되죠. 자, 근데 이그잼점 랭스, 배열은 랭스라고 하면 나왔지만 제이스는 랭스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반복문을 보면, 요 키에 대해서 반복을 걸죠. 철수, 민영, 남철, 혜진. 그만큼 여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반복할 때마다 A++를 시킨다고 치면 학생 한 명 처리할 때마다 1씩 증가하니까 곧 이 변수가 학생 수랑 같은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제이스는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이스의 원소 하나를 반복문으로 스캔할 때마다 카운트 변수를 1씩 증가해서 전체 학생 수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별 수학 총점과 학생 수는 이 스튜던트 카운트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 플러스 해줘야 되고요. 몇 번째 학생인지 카운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종 결과는 모든 학생의 수학 총점은 토탈이고 평균은 에이브리지입니다. 라고 출력을 시키면은
나눌 때 썸이 아니고 토탈로 나눠야죠. 이렇게.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이 좀 어려워요. 자, 배열 데이터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배열의 원소가 제이슨이에요. 자,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에 대한 실제 코로나 확진자 수래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실데이터예요. 2년 전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 얻기 쉬워요. 그 검색하면은 질본에서 지금은 시 단위로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구나. 그 엑셀로 정리해갖고 일주일 단위로 웹에 올려요. 구하기 쉬워요. 문제는 이제 올해 한 5월 달쯤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다는 거 진짜. 제가 코로나 기간 3년보다 최근 3개월 동안 주변에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더 많았어요. 물론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 동시에 확진자가 존재했던 게 6명까지. 코로나 3년 동안은 사실 거의 그냥 TV에서나 들었지 한 달이 건너서만 들었지 제 주변에 걸렸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사실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는데 왜냐면 그때는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자가용 끌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죄다 비대면이라서 학생이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스크 안 쓰고 다녔는데 요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더 쓰고 다녀요. 조심하세요. 자, 일단 배열이 나오면 반복 돌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여기서 전체 확진자 수하고 평균 확진자 수를 일평균 확진자 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얘를 다 더해야죠. 일단 전체가 배열이란 말이죠. 평균하고 합계를 구할 때는 얘가 몇 번째인 건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맘 편히 일단 합계 렛썸은 0 C19 썸은 0 그 다음에 콘스트 C 오브 코비드 19 하는 이제 콘솔.로그라고 해서 C를 한번 출력해 보면은 요거 한 줄이 C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딱 해보면은
요게 C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제 C.액티브라고 하면 확진자 수만 나오겠죠. 다 나왔네요. 얘 쫙 합산하면 되죠. 평균은 항상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문제 난이도 때문에 코비드-19을 일단은 배열로 잡았어요. 그럼 코비드-19.length라고 하면 데이터 개수잖아요. 그걸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하고 평균 확진자 수. 마지막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일단 문제의 베이스는 최대값 구하기입니다. 자, 근데 최대값을 쭉 여기서 눈으로 보면은 얘죠. 이 최대값을 구하기가 베이스인데 이 최대값에 대한 날짜를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한번 가보죠. 문제 3-2. 자, 일단 최대값 구하기의 첫 번째 단계는 일단 0번째 거를 어디엔가 복사해야 되죠. let max는
코비드 19의 0번째 거. 자, let i는 0번째 거를 이미 복사했기 때문에 0번째 거가 아니라 1번째 거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i는 covid19.length보다 작은 동안 이제 i번째 항목이 미리 복사해 놓은 max보다 크면은 맞바꾸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 max는 자, 위에 코드 잠깐 덜어낼게요. 요 max는 제이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if max가 만약에 covid19의 i번째보다 작다면, 콘솔.log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게요. 대충. 물결은 하나도 출력이 안 되죠. 제이슨 객체끼리는 크기 비교가 불가능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가 더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크기 비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숫자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글자도 가능하긴 해요. 알파벳이면 A, B, C, D 비교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최대한 원초적인 형태의 값들만 크기 비교가 가능한 거지, 복합적 데이터들은 크기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크기 비교할 거는 날짜가 아니라 요거죠. 그러면 우리 비교 이렇게 한번 합시다. max.active랑 i번째의 active랑 비교합시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물결이 몇 번 나오겠죠. 비교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되면 max에다가 i번째를 복사해 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교체될 때마다 max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교체가 될 때마다 max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426이었는데 그 다음에 547에서 교체가 한번 된 거고, 나머지는 이후 교체가 안 됐죠. 실제로 보면 547보다 큰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맥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트가 얼마입니까 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날은 max.date라고 하면은 되겠죠. 자, 여기 왜 %s로 했을까요? 다운표로 감싸놔서. 만약에 이걸 %d로 하면, 네, 앞에 공 날아갑니다. 왜냐면 01은 숫자로 치면 그냥 1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 저장할 때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있죠. 숫자 타입을 쓰시면 안 돼요. 010이 아니라 10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가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앞에 0으로 시작 안 하니까 다운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2000년도 이후 출생자들 앞이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숫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일이 2001년도 1월 1일이다. 010101이다. 그럼 이거를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숫자로 하면. 근데 99년생이다. 뭐 990101 이렇게 하면 숫자로 해도 되지.
앞에 공이 안 날아가니까. 슬프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연습 문제 요거 제가 통째로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자, 원래 연습 문제는 따로 실습 시간 안 들이자 주인데, 제가 어제 숙제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안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번부터 연습, 1번 어제 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1번부터 하시고요. 연습 문제 요거는 이례적으로 실습 시간을 좀 가져가 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45분인데, 45분부터 8시 1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휴식은 8시 10분부터 8시 20분까지 해서 8시 20분에 수업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이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단원이에요. 함수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이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어떤 하나의 키워드에 프로그램 로직을 함축한 형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직은 코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명령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onsole.log예요. 그 명령어 여러 번 썼죠. 그 안에는 누군가가 그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구현을 해놨을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여러 번 썼던 것처럼 함수라는 거는 한 번 만들고 나면은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 한 번 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어렸을 때 우리는 fx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만들었죠. 실제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뭐 함수에 대한 학습 목표는요. 지금은 단어들 자체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도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내가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지 체킹을 해보세요. 네, 진짜 수학이에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수식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일반적인 수학의 함수는 하나의 수식을 대정하는 특정 키워드입니다. f라고 하는 키워드한테 괄호에다가 어떤 값을 주면은 이 값을 사용해서 거기다 1을 더하는 수식을 발동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물음표 대신에 x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f에다 10을 주면 이 10이 x 자리에 되는 거죠. 그래서 10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11이 되는 거죠. f에다가 5 주면 6이죠. f에다가 1 주면 2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f라고 하는 키워드로 무엇인가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이 여러 번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재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괄호 안에 전달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는 매번 다르죠.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이 다릅니다. 이거를 예전에 제가 낮에 취업반 설명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조별로 단원을 나눠준 다음에 단원별로 정리해서 발표 자료 만들어 오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함수를 본인 딴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던 어떤 학생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함수래요. 여기다가 인풋을 준대요. 그러면 아웃풋이 나온대요. 그리고 요 안에서 x 플러스 1이 가동을 한대요. 먹이를 뭘 주냐에 따라서 얘가 동글동글한 걸 할 수도 있고 좀 묽은 거를 나올 수도 있대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진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쏙쏙 됐어. 소화기관은 뭘 먹던 간에 매번 소화를 해요. 재사용을 하죠. 하지만 입력되는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값은 다릅니다. 이쁜 게 나올 수도 있고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만 얘기할게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 개요예요. 개념적으로는 이거랑 똑같은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녀석을 코딩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몇 가지 문법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 F 혹시 왜 F인지 의문점 가져보신 분 계세요? 없죠? 별로 생각하기도 싫잖아. 그냥 선생님이 fx라고 하니까 맨날 그냥 fx인가 보다 했지.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a의 y는 y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a에다가 100을 줘라 라고 하면은 100 더하기 1이에요. 헬로의 z라고 해도 돼요. 는 z 플러스 5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왜 맨날 f라고 하냐?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에 거 줄여서 f라고 온 거예요. 이름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자, 자바스크립트 함수는요, 펑션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먼저 명시하고요. 함수니까.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명시합니다. 이게 수학에서의 F에 해당해요. 하지만 F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단어 총동원해서 만들어도 돼요. 일반 함수 네이밍하고 규칙이 똑같아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이 괄호가 fx 할 때 이 괄호거든요. 근데 요 안에 x는 일단은 아직은 안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블록 안에 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수식을 여기서 만들어서 쓰면 돼요. 자,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놓고 끝! 이라고 하면 얘는 절대로 결과값을 만들 수는 없어요. 소화기관만 만들어 놓고 먹이를 안 주면 안 나와요.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누군가는 얘를 써 먹어야 돼.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f에다가 2를 주면은 여기를 통해서 모든 x가 2로 치환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함수는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 안 해요. 프로그램도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동작도 안 해요.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얘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걸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fx는 어쩌고 저쩌고 정의했을 때 f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수식을 발동한 것처럼 프로그램의 함수도 만들어 놓은 이 함수 이름을 마치 명령어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이름 규칙. 변수와 동일하게 영어 숫자 언더바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대부분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들어가요. 변수는 대부분 거의 명사예요. 하지만 함수는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동사 위주로 들어가요. 첫 글자는 소문자 시작하고 카멜 표기법 사용하는 게 보통 관례예요. 카멜 표기법은 띄어쓰기 들어갈 자리 대문자로 넣는 거라 그랬죠. 자, 요 X.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뭐라고 불렀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보통 매개 변수, 인수, 인자,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얘가 영문 이름이 파라미터거든요. 코딩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근데 가끔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 사람, 매개 변수라고 쓰는 책들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는요, fx는 자신이 수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 x를 갖는 거죠. 조건값이요, 조건값. 먹어야 소화를 하지. 이걸 수학에서는 매개변수 혹은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램은 그냥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래서 파라미터 혹은 파라미터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보통 이렇게 적어요. 파람스라고. 가끔 어디서 파람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콩글리시 나오면 요거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수학에서는 그냥 괄호 안에 뭔가 적어주면 돼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을 괄호 안에 명시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이 파라미터를 마치 변수 쓰듯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인데 그냥 f라고 하면 x가 얼마인지 알려줘야지. 그쵸?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의 함수도 파라미터를 정의하면은 호출할 때 이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는 호출할 때 그냥 함수 이름 괄호 열고 닫고였는데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는 호출할 때 괄호 안에 값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 파라미터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정의하고 값을 5라고 정의했다라고 하면은 5라는 값을 여기 a에다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블록 안에서 a라는 변수가 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난이도를 조금 올려봅시다. 한숨이죠. fx1, x2는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x1 곱하기 x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 여기에서 포인트. 만약에 내가 조건값이 2개 필요해. 그럼 쉼표로 구별하면 돼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콤마로 구별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하면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다중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를 호출할 때 괄호 안에다가 값을 쪼로록 전달해 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코드 볼게요. 자,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예약어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코딩할 때 지금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의 코딩 규칙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F라고 해도 되지만 코딩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영어 이름 좀 지어줍시다. 일단 처음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낸다 그랬죠? 블록 열어요. 설마 진짜 코드에서 x 플러스 1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안에 출력문 2개를 넣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의 함수는요, 첫 번째, 코드의 그룹화예요. 아이고. 지금 여기서는 출력문 두 개를 say hello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블록 안에 있는 게 한 세트가 실행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실행해 볼까요? 요 한 세트가 호출돼서 나온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묶어놓은 애는 여러 번 재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문 돌면서 호출했어요. 이 반복문 지금 5번 하죠. 그럼 요게 5세트가 더 실행되는 거예요. 한 번 부를 때마다 요 한 세트가 그냥 실행됩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아까 봤었던 수학의 함수랑 개념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아마 관점을 조금, 그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바라봤다면 지금 요 설명은 약간 다른 각도로 바라본 거예요.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도 이 설명이 훨씬 마음 편하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래도 한번 해줍시다. 자, f라는 이름의 함수고요. 파라미터 x를 받습니다. 이 x에다가 1을 더한 결과를 y에다 담았고요. 이 y를 출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호출한 거예요. 처음에 f한테 100을 줘요. 그럼 이 100이라는 게 x에 대입됩니다. 그러니까 요 연계 관계를 통해서 x는 100이라고 하는 코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는 쭈르 결과가 예측되죠. 50이면 또 x에 5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y는 51, 10이면 그만해도 되죠. 출력하면 결과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x 플러스 1을 y에다 저장한 다음에 출력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3번 재사용한 거예요. 다중 파라미터 x, y, z. x, y, z니까 호출할 때 1, 2, 3, 3개 줘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 관계를 통해서 x에 1 대입하고 y에 2 대입하고 z에 3을 대입해라라는 소스 코드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더하래요. 6이네. 출력하래요. 밑에 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함수부터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실 게, 함수 호출했네? 그럼 요 값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디버깅 한번 해볼까요? 점 찍고, 점 찍을게요. 자, F5 누릅니다. Node.js. 자, 여기서 멈췄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전에 디버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축키를 F10을 알려드렸어요. F10은 무조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여기서 지금 F10을 누르면 7라인으로 넘어가요. 그 과정에서 썸을 한번 호출했고 결과값 6이 출력이 됐죠. 여기서 또 F10을 누르면 한 줄 출력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새로운 단축키입니다. F5를 눌러요. 여기서 코드가 멈추죠. 썸을 호출할 차례죠. 이제 F10이 아니라 F11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F11을 누르면 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왼쪽에 보면은 X는 1, Y는 2, Z는 3이라고 저장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줄 넘어가야 되니까 F10. 여기서 또 F11을 누르면
여기부터는 대형 사고예요. 왜냐면 콘솔.log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들어가요. 아, 여기서 안 들어가네. 다행이다. 옛날엔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만든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F11이에요. 그래서 F11을 누르면 또 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XYZ 값이 쪼르륵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F10, F10. 그럼 끝났죠? 결과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여태까지의 코드는 쭉 실행하다가 그 주변에서 뺑뺑이 친 적은 있어도 코드가 쭉 실행하다 갑자기 빠꾸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함수 정의 위치에 따라서 코드가 맘대로 워프를 해요. 실행 흐름이. 이제부터는 실행 흐름 찾는 거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디버깅 기능을 좀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코딩 이야기 했었잖아요.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손코딩 할 수 있는 게 이 8단원이 마지막이에요. 이후부터는 손코딩 엄두가 안 나요. 자, 일단 요번 교시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거 예제 3개 간단하죠? 요거 3개는 10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9시 정각은 조금 너무했고 한 5분쯤에 시작할게요. 5분 전으로 해서. 네. 자, 파라미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봅시다. 아까 분명히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그 파라미터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호출할 때 필요 없는 값의 마지막 파라미터부터 순차적으로 생성이 가능해요. 그러면 값이 전달되지 않은 파라미터는 undefined로 식별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4번 예제요. f라는 함수를 정의하면서 x하고 y 두 개를 준비해 놨어요. f에 100과 200을 줍니다. 그러면 100이 x에 들어가고 200은 y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00과 200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 가죠. 자, 요거만 먼저 실행할게요. 그러면 x는 100, y는 200이니까 결과값은 300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호출할 때 필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그러면 x는 500, y는 값이 주어진 적이 없으니까 undefined. 그러면 500 더하기 undefined는 연산하면 무조건 NaN 나온다 그랬죠? 그럼 결과는 NaN이네요. 아무것도 안 주면 x도 undefined, y도 undefined. 그럼 결과는 당연히 NaN. 전체 실행하면은 500 undefined.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고 연산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견고한 코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result는 0이라고 박아놓고 x가 undefined가 아닐 때만 result에 x를 넣고 y가 undefined가 아닐 때 result에 y도 더해라 라고 하면 실행했을 때 결과값이 NaN이 나오진 않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줬을 때 리절트는 0이래요. 결과값은. 근데 이 if문은 하나도 실행 안 되겠죠.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다 undefined일 거 아니에요. 결과는 0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 짜는 거는 좀 번거롭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 값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만들 수 있어요. 파라미터 1 이퀄 기본값, 파라미터 2 이퀄 기본값. 못하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바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100과 200을 주면은 x는 100, y는 200이 돼요. 그럼 아래 루틴을 타는 거죠. 500을 주면 x는 500, y는 없으니까 얘가 대신 써요. 아무것도 안 주면 얘네 둘이 그냥 쓰이는 거예요. 대체로는 이런 기본값 정리할 때 그 0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과는 나옵니다. 이걸 파라미터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 그림. 자, 이거는 리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y는 우리 줄바꿈인데 줄바꿈은 표현이 안 됐어요. y는 f의 5라고 지정하면 얘가 이제 호출되면서 5가 x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이 가동을 해요. 그럼 결과값 6이죠. 그럼 이 결과값이 y에 대입된다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전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하세요. 함수가 호출된 자리가 결과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식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y는 f의 5라고 하면 좀 자세하게 할 때는 5 더하기 1은 6 이렇게 하죠. 계산 풀이할 때. 결국은 함수가 호출된 이 자리가 6이라는 결과값으로 대체된 거예요. 이 말은 이 fx라는 함수가 결과값을 호출된 위치로 되돌려준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을 리턴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결과값을 리턴할 때는요.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리턴하고서 돌려줄 값 혹은 여기에다가 계산식을 명시하면 이 계산식의 결과값이 리턴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리턴되는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일단 제일 단순한 거 y는 f5라고 했을 때 이 f라는 함수의 결과값을 y에다 대입한 거죠. 마찬가지로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f의 5. 자, fx는 x 플러스 1일 때 f의 5 더하기 100이라고 하면 자, 일단은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 결과값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6 더하기 100이 되는 거죠. 결과는 106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0 더하기 함수 이름. 그럼 이 자리에 리턴 값이 대체되는 거예요. 그럼 100 더하기 결과값이 다른 데 대입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함수가 이제 이렇게 계산으로만 쓰였는데 함수값 자체가 조건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fx는 x 플러스 1일 때 if f의 5가 5보다 크다면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 결과값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쓰면 if 6이 5보다 크다면이란 말이 되는 거죠. 조건차. 이런 식으로 함수 리턴 값은 조건식으로도 쓰고요. 만약에 함수가 fx 펑션 인데 리턴 x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f에다가 1을 줘요. 그럼 1로 1 들어오죠? 1이 0보다 크다. 결과는 참이죠. 그럼 리턴 되는 건 뭐예요? true.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주면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결과는 아니죠? 그럼 리턴 되는 건 fails. 이렇게 논리값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서 썼다라고 칩시다. if f의 5라면, 자, 요거만 놓고 보면 결과 뭐예요? 틀리죠? 그러면 if는 실행하겠죠. 마이너스 5라면 fails겠죠? 그럼 if는 실행 안 하죠. 뿐만 아니라 꼭 불린 값을 리턴하지 않아도 돼요. 숫자 값을 리턴해도 돼요. x 더하기 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if f의 5라면, 그러면 x로 5가 들어오죠. 0을 더했으니까 리턴되는 건 5죠. 자, 숫자 값을 논리 값으로 쓸 때 fails는 뭐라고요? 빵. 이 fails예요.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true예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true예요. 펑션 f가 return hello. if f 파라미터 없죠? 라고 하면 이 자리에 리턴되는 거는 헬로라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헬로로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식으로 문자열이 쓰일 때 따옴표 안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true라고 했죠. 그럼 얘는 true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아무 내용도 없이 빈문자열을 리턴해요. 그럼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 값의 종류를 조건식으로 쓸 때는 앞에서 봤었던 규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요. 돼요. f의 x는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f의 5를 주면, 그럼 여기 리턴되는 값은 결과값 뭐예요? 6이죠? 그럼 6보다 작다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수가 호출되는 자리에 결과값을 갖다 놓고 다시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함수가 실행되는 도중에 리턴 키워드를 만나면, 펑션 하고서 뭔가 함수가 있어요. 네, 뭔가 막 실행하다가 중간에 리턴을 만났어. 밑에 코드가 더 있어.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그 순간 옆에 있는 결과값을 호출 자리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밑에는 더 이상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턴문 밑에 있는 코드는 있으나 마나한 코드예요. 근데 만약에 리턴이 2% 감싸지면 특정 상황에만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코드가 돼요. 자, 여기까지 코드. 설명은 되게 큰데 예제는 간단해요. get times. times가 곱하기예요. 1, 2, 3과 4, 5를 줍니다. x가 1, 2, 3이 되고 y는 45가 되죠.
그럼 Z는 124 곱하기 45. 얼마인지는 우리 말하지 맙시다. 서로 피차 슬프니까. 리턴값 Z를 이 자리로 줘요. 그럼 그게 A에 대입되는 거고 결과값 출력되겠죠. 그래도 이쯤에서 슬쩍 한번 실행해 보면은 결과값이 5535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B는 get times에 1, 2, 3과 45를 준 결과에다가 만을 더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이 수식이 계산되기 전에 일단 함수가 명시되면 무조건 글로 먼저 가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얼마였지? 뭐 5,500 얼마였죠? 거기에다 만을 더해요. 15,500 얼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중첩되면 무조건 안에 게 먼저 실행됩니다. 여기가 1번이죠. 자, 얘가 실행되면 위로 올라가죠? 결과값이 55, 뭐 땡땡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콘솔.로그에서 55 땡땡을 출력하라는 얘기가 돼요. 자, 결과가 5535예요. 그러면은 gettimes가 호출된 데를 다 결과값으로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요. 함수가 중첩 실행되면 안에 게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얘가 먼저 실행되니까 여기가 결과값으로 먼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코드죠. 이거 그냥 한번 꼬아놨을 뿐이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실행 중단. 리턴 브레이크. 함수 이름은 리턴 브레이크인데 실행되는 걸 볼게요. 자, 리턴 브레이크를 실행하면서 x가 1, y가 100이 돼요. 1, 100. x가 10보다 작다. 조건 맞죠? 그럼 리턴 마이너스 1. 그럼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이 돼요. 밑에 안 해요. 리턴 브레이크 100과 1. x가 100이고 y는 1이래요. 자, 100이 10보다 작다. 조건 안 맞죠? 패스. 근데 1이 10보다 작다. 이거 맞죠? 이번에 마이너스 2가 리턴돼요. 밑에 안 해요. 자, 마지막으로 100과 20. x가 100, y는 20. 100이 10보다 작다. 안 하죠? 조건 패스. 20이 10보다 작다. 안 하죠? 패스. 그럼 이제 비로소 100 더하기 20을 하는 거죠. 결과값이 1로 들어오죠. 그러면 12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는 10보다 작은 값은 연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검사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처리를 처리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다르게 해볼까요? 요이제 이렇게 나와요. 요이제 제가 다르게 파라미터 바꿔볼게요. 문자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x하고 y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자체를 조건으로 쓰면 땡땡이가 아닐 때 뭐라도 내용이 있으면 조건 참이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다 느낌표를 붙이면 문자열 같은 경우는 빈 문자열이 false예요. 그러면 not 땡땡은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x로 들어왔다고 하면 x가 조건이 true가 되죠. 그럼 여기 시작하겠죠. 순서가 좀 바뀌어야겠네.
월드를 먼저 주고 헬로는 긴값. 헬로를 주고 월드는 자 이제 리턴 값만 바꿀게요. 자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건 메롱이죠. 앞에 게 x가 빈 문자열이니까 fails. fails에 느낌표 붙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조건은 true. 그럼 return 메롱. 여기는 x는 값이 있어요. true야 현재. 느낌표 붙이면 fails가 되니까 if pass. 근데 y가 빈 값이니까 여기도 느낌표 붙이면 조건 참이 되니까 야오르지가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있으면은 if문 두 개 다 패스하니까 이럴 수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제가 파라미터만 바꿀게요. 이름만. 리턴값 메시지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코드예요. 그냥 파라미터를 숫자냐 문자열이냐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자, 여기부터는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오늘 지도 여기서 마무리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자, 코드 이렇게 넣으면 그냥 코드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브라우저 실행할게요. 자, 그럼 브라우저에서 할 때는 개발자 도구 열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폼을 넣을게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HTML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코드가 좀 들어가 주긴 해야 돼. 이 함수는 그대로 두고요. 도큐멘트 점. 이제 여기서 몇몇 분들이 속이 철렁할 겁니다. 자, 이 id 값을 의미하는 CSS 선택자는 앞에 붙는 기호 뭐예요? 자, 오케이. 쿼리라는 말은 조회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 셀렉터는 CSS 선택자예요. 여기다가 샵 btl 콘스트 my btl 이라고 하면은 콘솔.log my btl을 출력해보죠. 지금 그냥 맥락만 이해하세요. 그럼 이게 콘솔.log니까 웹브라우저 콘솔에 출력될 거 아니에요. 인풋 태그인데 id가 btl입니다.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와요.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들어와요. mybtn.add event 이 코드는 좀 애매할 텐데 클릭 여기다가 onClick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onClick이 뭐냐? 함수 하나 넣어볼게요. 펑션 onClick.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mybtn을 클릭했을 때 얘 호출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콘솔.로그에서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면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이 함수가 실행돼요. 이렇게. 자, 이 함수가 실행된다는 거 봤으니까 이제 const my user id는 document.querySelector user id. 그럼 이제 이 함수 안에서는 요 인풋 태그를 일단 my user id라는 변수로 끌고 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비밀번호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document.querySelector 이번엔 user pw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요 코드 무슨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my user id 점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이 뭘까요? 우리가 전달 한 달 동안 배운 거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그라운드 클래스 펑션 여기다가 ff00ff my user pw style border는 1픽셀의 솔리드의 ff00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때 아이디는 배경 색깔 핑크색으로 바꾸라고 했고 옆에 비밀번호는 테두리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부터 CSS가 가물가물해지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이걸 하려는 건 아니었고 인풋 태그를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끌고 왔다 그랬죠. 인풋 태그에서 밸류 속성이 뭐였죠? 입력값을 뜻했어요. 여기에다가 value라고 해서 뭔가 값 주면은 이 값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my user id.value는 뭐겠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변수에 담으면 돼요. UI. const upw는 my user pw.value. console.log의 uid upw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안 보이죠?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여러분만 안 보여요. 개발자는 다 봐요. 비밀번호 모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다 퍼졌어요. 개발자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웃긴 게 웹사이트 하나 가입하면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 다 똑같아요. 그래서 회원가입 몇 개만 받아봐서 진짜 사이트 몇 개 로그인해보면 진짜 돼요. 웬만하면 사이트마다 비밀번호 조금씩 다르게 해요. 자, 어쨌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열로 받아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리턴 브레이크에다가 UID와 UPW를 줍시다. 자, 여기서 리턴을 하죠?
리턴값 받을게요. 메시지라고. 이거를 콘솔.로그에다가 msg라고 찍을게요. 그럼 여기서 UID가 없는 경우는 뭘까요? 이거야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 그러면 ID 입력하세요가 나오겠죠. 뭐라고 입력하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나오겠죠. 입력하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나오겠죠. 다음 달에 우리가 공부할 게 이 밑에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HTML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믹싱이 되면은 HTML의 데이터를 뽑아서 다루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달치예요. 아직까지 이 구문 한 줄 한 줄을 기억하기에는 무리예요. 제대로 소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전반적인 코드의 맥락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요런 배경 지식들. 요런 거는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만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코드 이제 원상 복구를 했고, 이런 코드는 다음 달에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 나는 실습 따로 할래요 하시는 분은 먼저 정리하셔도 되고요. 일부러 오늘 이것저것 좀 보여드리면서 진도를 살짝 늦췄어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이 우리가 11일차였는데 만약에 제가 중간에 딴 얘기 안 했으면 여기까지 진행 가능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지금 여기서 잘랐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내일 여기를 하겠죠. 그럼 금요일이부터 딱 주가 바뀌잖아요.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요. 한 단계 이상은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거 조금 보고 끊으면은 전체적인 맥락, 진도는 딱 맞출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애매한 데서 끊기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일부러 템포를 조금 늦췄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금 되게 러프해요. 지금 이게 3일씩이나 진행할 얘기가 아니에요. 한 1.5일이면 끝날 얘기라서 전체적인 진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뭐 익숙하죠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실습 완료 여부에 따라서 각자 적절한 시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